저희가 준비한 책은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영국에서 공인 심리치료사로 일하고 계시는 안젤라 센이라는 분이 낸 책입니다. 나온 지 몇 달 되지 않은 정말 따끈따끈한 신간이고요. 하지만 제목이랑 이런 것들이 많은 반향을 일으켜서 굉장히 나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인간관계가 제일 큰 거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을 전하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지? 말을 안 해줬는데 내가 어떻게 아냐고, 내가 분명히 나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냐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나도 잘못된 사인을 보냈고, 또 내가 상대방의 사인도 잘못 이해했고,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책들이 좋았던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라고 하는 그 어떻게에 대한 방법이 잘 되어 있고, 각 챕터에 이렇게 끝에마다 이 10주에 걸쳐서 1주차, 2주차, 3주차에서 10주차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나를 진단하고 그렇게 어떻게 스텝에 맞춰서 나를 바꿔가는가에 대한 방법적인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 책 제목에도 휘둘리지 않는 삶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제목을 하면 굉장히 잘 팔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휘둘린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누구나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라는 생각들을 늘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다면 그분이 좀 이상하신 분이거나 그분이 오히려 이 심리치료를 받아야 될 확률이 더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 런던에서는 오죽하면 우리 재경부, 교육부, 노동부 이런 것처럼, 복지부 이런 것처럼 거기는 이제 그 외로움부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람들이 요즘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고 하면서 외로움이 사회에 끼치는 어떤 손실 비용이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가 옛날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막 텔레비를 보거나 그러면 맨날 폭력사건, 살인사건, 전쟁 이런 거 나니까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 책에서 휴먼카인드나 팩트블루스나 이런 걸 보면 지난 한 20년에 걸쳐서 인류가 얼마나 그런 사건, 사고 이런 것에서부터 많이 좋아졌는지, 정말 안전하고 좋은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제 신문에서 그렇게 떠들 뿐이고, 사실은 우리에게 진짜 훨씬 더 심각한 거는 사람들이 고립되게 살면서 내가 고립됐다고 느끼면서 엄청나게 많은 비극적인 범죄나 또 스스로에게 진짜 자살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시대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어서, 고립되지 않고 어떻게 남들하고 살까 하는 건데, 고립이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인간은 아주 유전자적으로도 다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남들을 이해하고 남들한테 이해받기를 바라는 아주 유전자적인 사회적 동물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거를 포기하고 내가 스스로 고립을 택할 때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도 없고 거기에서 실패한 경험이 더 큰 상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립을 택하게 되는데, 고립이 진짜로 묻지마 범죄나 또 말할 수 없는 많은 파생적인 이 사회적 손실 비용이 고립감에서 생기는 거라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말 못하고, 나는 왜 그때 내 할 말을 하지도 못했지? 거절을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까? 그리고 사람들이 소통만 하려고 그러면 두근두근 불안불안,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 취급하면 어떡하지? 우리 보통 이제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참고 말지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큰 오해인데, 그렇지 않고 내 말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타인을 더 위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챕터마다 이 끝에 그 자기 돌봄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영국에서는 이 고독부라고 하는 게 굉장히 활성화된 부서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고독감을 안 느끼게 해주려고 정말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거죠. 그 처음 시작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서, 처음에 38페이지에 보면 자기 돌봄 1주차라고 해서 보라색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서 내가 어떤 말을 언제 어디서 어떤 말을 할 때 이렇게 휘둘리는 편인가, 나는 어떤 사람한테 휘둘리나. 우리가 보통 남들이 나를 휘둘른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자기 자신이 자기를 휘두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좀 재밌는 거지만 이 사주명리에서도 이 관성 있다 이렇게 할 때 그 정관, 편관 이렇게 해서 관이라고 하는 게 나를 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고
나를 항상 이렇게 계속 담금질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사회성 있고 눈치 빠르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사람이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딱 적정선까지면 좋은데 그 이상이 되면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나에게 그런지 친구한테 그런지 지인한테 그런지 회사에서 그런지 또 내가 어떤 표현을 못하는지 비판에 대해서 힘들어하는지 요구하는 거 거절하는 거 또 친근감을 표현하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세로축에 있는 이 소제목들이 다 여기에 그 소제목으로 다시 한 번씩 다 나오게 되세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보면 나는 누구인가를 일단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저 사람이 도대체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못 알아줄 수가 있지 세상에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내 마음을 내가 모를 때가 훨씬 더 많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알아야 남과 또 소통할 수 있는데 여기에도 약간의 유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격 테스트 같은 거는 전혀 아니고 약간 그 사람의 소통 방식에 어떤 패턴이 있다고 하는 건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연두부형에서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이 이제 공격형이라고 해서 할 말 그냥 다 하는 그렇게 해서 자기는 속 시원할지 모르지만 주변에는 굉장히 그 상처를 입히고 그러면 뭐 겉으로 보기에는 막 남들만 상처 입히고 본인은 강하게 잘 살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그 사람도 결국은 다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겉과 속이 다른 수동 공격형 돌려가기형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이긴 하죠. 그 상대방을 공격을 하고 싶은데 공격하는 거를 숨기면서 그 사람에게 괜히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유발하면서 뭐 내가 죽으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내 탓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괜히 옆 사람을 어렵게 하고 또 조언해주는 척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리고 사람이 막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면 농담인데 왜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굉장히 말과 몸의 언어가 서로 모순되면서 상대방한테 큰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아까 공격형보다는 이 수동 공격형의 돌려가기형이 훨씬 더 주변에 있으면 나에게 아주 영혼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동 공격형은 잘 연구해야 되는데 이 62페이지에서 보면 공격적으로 회피하기 그리고 의도적으로 지연이나 무성의하게 반응하기 또 투명인간 취급하기 그리고 가짜 칭찬하기 칭찬이 아주 가시가 돋쳐 있는 거죠. 불리하게 여론을 형성해서 그 사람을 왕따를 시키게 하고 평가하기 희생양 행세하기 정말 많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친밀감 보이기 상대방은 친밀하고 싶지 않은데 괜히 막 혼자서 친한 척하고 원하지 않는 선물하기 해서 이렇게 부담 주는 거 그리고 배고픈 사람 앞에서 장치상 차려서 혼자 먹기 그리고 또 언행이 불인치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바람직한 형태로 건강한 단호박형이라고 해서 따뜻하지만 휘둘리지 않는 건강한 단호박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의 무게중심이 나한테 있다는 거죠. 너가 어떠니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거를 정확히 말하는 게 중요한데 그때 요령 중에 하나가 69페이지에 보면 긴장하지 않고 말하기, 불안해하거나 망설이거나 그러면 벌써 이제 밸런스가 깨진 거고 그리고 적당한 톤으로 말하기, 막 목소리 높게 낮게 하지 않고 기복 없이 적당한 톤으로 말하기 그리고 적당한 속도로 말하기, 너무 빠르거나 느리지 않은 속도, 차분하게 말하기. 보통 차분한 걸 사람들이 감정을 억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차분함이 훨씬 더 많은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말하기라고 해서 요 69페이지 이거는 한번 진짜 접어 놓으셔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방법적인 거를 굉장히 잘 말해주고 있어서 좋습니다. 그 뒷페이지에도 눈 맞추기, 자세, 거리, 그리고 긍정적인 반응, 언행일치 이런 거에 대해서 하고 있으세요. 많이 요즘 나오는 말이지만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는 결국 나의 선택이니까 저기 뒤에 보면 그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보면 언제 몇 분 뒤에 죽을지 모르면서도 항상 면도를 하고 이게 깨끗하게 하는 거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포기할 건지 아니면 부러진 유리 조각을 이용해서 면도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가꿀지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 놓이던 그 상황에 반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 건지 대응을 생각하고 그 대응 쪽으로 선택하게
하면 자기의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고 자기 자존감도 높이면서 상대방의 자존감도 높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돌봄 2주차로 해서 본인이 쓰는 이런 질문지 같은 거 있어요. 요즘 이제 심리치료사가 한국에서도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아주 인기 높은 과목이고 또 실제로 상담해주고 꽤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보험이 안 돼서 더 비싸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심리치료사를 지원하고 있고 또 실제로 심리치료사에 가는 것도 훨씬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렇게 막 질문 같은 거 많이 하게 하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이렇게 무료로 다 풀으셔서 나는 어떤 형인가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도록 2주차에 해주고 있으세요. 3번은 이제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휘둘리는 어른이 됐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면 어렸을 때 어떤 최초의 기억에서부터 그랬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거에는 다 관성이 있는데 마음에도 관성이 있어서 늘 하던 대로 습관에 의해서 하던 그게 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족과의 어떤 관계 이력서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본값이 도대체 뭘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입니다. 누구에게나 당연한 상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소제목들이 워낙 챕터별의 제목도 있고 그 안에 좀 대제목이 있고 그 안에 아주 소제목들이 있어서 소제목만 그냥 읽으셔도 충분히 이분이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건지 잘 알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되고 다 읽기도 굉장히 쉬워요. 다 예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스스로 괴롭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남한테 휘둘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 스스로 괴롭히고 있는 어떤 마음의 올가미를 하고 있다. 올가미라는 게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거지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동물이 점점 더 꼬이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의 올가미를 나 스스로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큰 개념이 죄책감, 불안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항상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무력감, 외로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어찌 보면 또 부모들이 꼭 우리 생각에는 막 무슨 뭐 아동 학대나 뭐 문제 가정 그러면 막 뭐 엄청난 뭐 학대와 폭력과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 남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아주 교양 있고 배움 있고 잘 살고 이런 집에서도 그 아주 미묘한 다이나믹으로 아이들에게는 지옥 같은 집도 굉장히 많은 거죠. 부모도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 내 자식 잘 되게 하려고 그랬는 건데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좀 좋지 않은 방법으로 하게 돼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고 그렇게 문제 가정에서는 아주 일부의 사람들이 자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 슈퍼노멀 할 때도 했지만 미국인의 최소 50% 이상이 어떤 폭력이든 정서적인 학대든 부모의 우울증이든 뭐 아니면 어떤 범죄 가정이든 알코올이든 여러 가지에서 최소 절반 이상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자서전을 다 분석을 해보면 75% 정도가 어렸을 때 아주 심한 시련을 겪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너무 다 열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상처를 받는다는 거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 나만 이렇게 불행한 가정을 가지고 내 인생에 아무것도 슬플 거 없어. 근데 가족만 생각하면 내 인생이 너무 슬퍼. 내 인생의 슬픔의 기원이 우리 가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나 스스로는 수치스러운 일을 할 일이 없는데 가족만 생각하면 내 삶이 수치스럽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의 뿌리가 되는 그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그럴 수 있다라고 해서 96페이지에 보면 이제 마음의 뿌리를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해서 내가 판단하는 나의 정의값이 있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런 거야. 세상은 이런 곳이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뿌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거를 가는 게 중요하고 그게 마음의 뿌리라면 그 다음에 마음의 기둥이라는 게 있는데 99페이지에 그게 삶에 스스로 만들어 놓은 신념과 규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기준 세상은 이뤄야 해. 이건 나쁘고 이건 좋은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스스로 만들어 놓은 어떤 신념이 거기에 벗어나기만 하면 그 사람하고 못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삶의 규칙, 친구란 응당 이래야 해. 장남이란 응당 이래야 하지. 어머니라면 이래야 하지. 이렇게 해서 스스로 만들어 놓은 거에 속박하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친구를 사귀더라도 20년 전에 이제 국민학교 때 사귀었던 어떤 관계하고 20년 뒤에 한 사람은 결혼해서 애 낳고 한 사람은 지금 일하기 바쁜 이런 상황에서 그때 그 국민학교 때 가졌던 친구라면 이뤄야 해 라고 생각했던 그 규칙을 20년 뒤에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 마음의 관성이 많은 것을 다 악순환으로 나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이 105페이지에 나무 그림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뿌리에 나와 사람, 세상에 대한 나의 어떤 그 관점이 있고, 마음의 기둥에 신념과 규칙이 있고, 그래서 잔가지에서 이제 온갖 일들, 사건, 사고가 벌어지게 되겠죠. 이제 나에 대해서 잘 그걸 하려면 자기 돌봄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세상에 누구도 원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다. 그리고 하물며 어떤 부모에게 태어날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삶은 그저 주어진 것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폭풍우가 오면 폭풍우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빗속에서도 춤을 추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내가 벼랑 끝에 매달렸다면 내가 왜 벼랑 끝에 매달리게 했지, 누구 탓이야 라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벼랑에서 올라가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삶도 그러해야 한다라고 하고, 3주차의 자기 돌봄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질문지를 해서 하고 있어요. 심리치료 막 40만 원짜리 2시간에 40만 원 이렇게 하는 거 가면 이런 질문지 주거든요. 내내 이 질문지 풀다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한 40만 원 하기 때문에 정말 이 책에 있는 이 질문지만 푸셔도 몇십만 원을 버는 거다라고 해서 여기에 있는 이 문제들을 꼭 풀어보시기를. 그래서 이 책은 정말로 소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나하나 자체가 어찌 보면 나에 대한 차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잘 하시기를. 또 아니면 도서실에서 빌리신다면 요 자기 돌봄 각 챕터마다 끝에 있는 자기 돌봄 1주차서부터 10주차까지의 문제지는 한번 복사를 해오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장에서는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해서 정말로 나와 소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도대체 나랑 어떻게 소통을 하지? 근데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타인의 마음을 알겠는가, 이렇게 해서 마음 다이어리라고 하는 거를 써보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는 마음 다이어리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119페이지도 보면 우리 생각은 자동 생각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부정적으로 아주 오토매틱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때 그거를 자동 세팅의 값에서 벗어나려면 상황, 생각, 감정, 행동, 이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읽어주는 4가지 마법의 주문으로 상황, 생각, 감정, 행동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챕터로 다시 여기서 하고 있으세요. 상황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고 해서 어떤 순간에 내가 감정 버튼이라는 게 눌러지나 하는 거를 이제 파악하는 거를 표로도 아주 잘 이렇게 해놨고요. 두 번째는 감정을 내가 어떻게 읽을 건가 해서 이 표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26페이지에 보면 내가 내 기분이 지금 어땠는지, 그리고 내 기분에는 어떤 것이 얼마만큼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났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반드시 내 마음이 어떻고 어느 정도이다 라고 해서 그게 수치심인지 화인지 당황인지 불안인지를 네이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게 몇 프로나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감정으로 끝났는지, 대부분은 이제 몸의 반응으로 뭐 땀이 난다든가 뭐 얼굴이 뜨거워진다든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꼭 그걸 해라. 그래서 그냥 명심할 것은 왜를 생각하지 말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거를 꼭 찾아내고 또 얼마만큼인지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설사 생겼다고 해도 일단 받아들이고, 아까 몇 번 얘기했듯이 무슨 감정이 나한테 문제가 되는지를 네이밍을 하는 거, 이름 붙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 생각을 나 스스로 어떻게 읽어낼까 하는 거에서 136페이지에 역시 표로 아주 잘해서 당혹감, 분노, 수치심, 두려움, 불만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이렇게 구별해주고 있으세요. 그 다음에 나하고 나의 생각을 동일시하지 마라. 내 생각하고 나는 다른 거고, 거기에 대해서 관계를 옛날 하던 대로 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번째가 행동을 또 역시 파악해야 되는데, 행동에서 이렇게 자꾸 그냥 아무렇게나 반응하는 대로 반응하는 습관을 벗어나서 그런 관성을 버리고 다시 아까 상황, 생각, 행동, 감정을 4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이 앞에 서문에서 보시면 이게 딱 보통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소통을 잘해, 성격이 그래, 그리고 나는 성격이 그래서 본래 난 소통을 못해 라고 하는 어떤 천성적인 게 아니라, 이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훈련에 의해서 스킬을 배우고 그거를 훈련하고 반복함으로써 익힐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이다, 스킬이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서문에 되어 있습니다. 4주차 자기 돌봄이 역시 있어서 계속 나오지만 상황, 감정, 몸의 반응, 생각으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표로 잘 되어 있고, 아까 감정 단어 사전이라고 해서 이 책 거의 딱 중간쯤에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2페이지 정도 보면 뭐 화는 뭔지, 죄책감, 수치심, 우울. 우리가 보통 막 너무 힘들고 놀래고 이렇게만 해서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수치심을 느끼는구나, 내가 지금 당황했구나, 내가 지금 분노가 됐구나 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에도 훈련과 공부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정의 이름을 잘 익히는 것도 굉장히 큰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자가 자세하게 써주셨는데, 정말로 이 단어들은 꼭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5장 바로 앞에 2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5장에서는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하기와 듣기가 필요한데,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거는 세 가지, 수동형이나 공격형이나 수동 공격형은 다 좀 문제가 있고, 제일 좋은 건 따뜻하게 단호박형으로 말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말하기 테크닉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나를 주어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때, 너가 어때 라고 하지 말고, 너가 그러니 내가 어떠네, 내가 지금 화가 나네,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드네, 너 말을 듣고 내가 속상하네, 이렇게 나를 주자로 해서, 주어로 해서 말하는 습관을 얘기하라고 하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감정의 주체도 너가 아니고 나, 너가 왜 나를 무시하니?가 아니고, 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매우 마음이 안 좋아 라고 내 상태가 어떻다는 거를 꼭 얘기를 해주라고 하고 있고, 하지만 단호박형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여기서도 요령과 주의점이 필요한데, 165페이지에 보면 문장을 명료하게 말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고 일방적으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의견도 믿고, 또 사람과 행동을 분리해서 저 사람은 저래가 아니고 저 사람의 행동이 그게 싫어라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유연하고 열린 자세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거. 또 주제와 목적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해서 어떤 얘기가 나오면 그냥 그 얘기만 하고 끝내야지, 또 딴 얘기로 가면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런 요령에 대해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단호박형일 때 듣기는 어떻게 듣냐. 아무리 내가 좋은 말을 한다고 해도, 다 맞는 말을 한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닫아두면은 상대방이 결국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들으면서 얘기해주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것도 173페이지에 보면 네네 하고 잘 들어주는 거, 맞장구 치는 거, 거울 반응, 그리고 요약하기, 유도하기, 감정 표현, 공감 반응,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174페이지는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제목만 읽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단호박 듣기의 주의사항도 알려주시면서, 이제 5주차, 자기 돌봄의 5주차로 해서 내가 이야기할 때 나의 듣기 테크닉은 어떤지, 말하기 테크닉은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5주차 치료를 제안해주고 계세요. 6장에는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거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한테 입맛에 맞는 양고기국은 없다라고 하는 명심보감 얘기를 시작하면서, 거절을 어떻게 건강하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내가 거절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어 하는지 체크리스트가 또 이제 186페이지에 쭉 잘 나와 있고요. 어떻게 거절을 할 것인가, 그리고 거절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거절할 권리가 있다는 거, 하지만 나 자신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꼭 보살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거절을 잘해야 오히려 관계가 오래 간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거절을 함으로써 과대한 책임감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내가 맡은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대치를 조절한다는 거. 딴 사람이 꼭 나쁜 사람이 아니라 늘 받아주고 늘 했으니까 그냥 저 사람은 늘 저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기대치가 높아지는 건데, 우리가 그 호의를 베풀다 보면 권리가 된다고 하는 것도, 사실 그걸 자꾸 권리로 생각하는 상대방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걸 권리로 생각하게끔 쭉 해줬으니까 그런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절의 기술이라고 해서 198페이지에 단도직입적으로 거절하는 거, 공감하면서 거절하는 거, 이유 있게 안 된다고 하는 거, 되묻는 거절,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거절, 그리고 결정을 미루는 것, 내일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거. 제일 재밌는 게 7번째 영국 콜센터식 거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걸 이렇게 해줘 그러면, 저희는 서비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3번째 전화거든요. 저 매우 유감이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해도 계속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게 어찌 보면 무례해 보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좀 끌고 감정이 막 반응하는 거를 상대방도 나도 반응할 수가 있어서 비꼬는 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웃기기도 했지만, 굉장히 기억에 남는 대처법이었어요. 경고하고 거절하기에 대해서. 그래서 6주차에는 어떻게 내가 거절에 대해서, 첫 발대기가 제일 힘든데 어떻게 이제 거절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발대기를 하기 위해서 거절의 목록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는
아까 했던 말, 그 인생은 폭풍우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빗속에서 춤을 추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면서 실망과 좌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세상은 꽃길만 걸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마음 근육을 잘 키워서 어떤 실망으로부터 다시 절망하지 않고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러려면 아무튼 실망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반응하지 말고 대응해라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우리를 익숙하게 만들고 계세요. 마음의 올가미에 대한 거, 그리고 그 마음의 올가미를, 마음 다이어리를 계속 써나가라 하는 거, 내가 어떤 때 나 스스로 이제 휘둘리는가에 대해서 여기서도 정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서로의 기대와 책임을 조절하기 위해서 231페이지 표로 보면 그게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실현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가, 서로 동의한 건가, 얼마나 구체적인가에서 우리가 사실 많은 경우에 내가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저 사람이 좋아질까 하고 나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희생과 어떤 그거를 해서 선물을 하거나 어떤 배려를 해줬는데 그 상대방은 그걸 전혀 원치 않는, 나는 정말 그거 싫은데 근데 해주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희생을 해주면서 그거를 어떤 배려거나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싫어지는 건데, 그게 아니고 서로 동의한, 서로 바라는가에 대해서 관계를 잡아주는 4개의 팔, 이 암이라고 해서 이 앞자를 따서 실현 가능성, 또 충분한 자원, 말은 했는데 마음은 가득하지만 실현해 줄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서로 동의한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아주 잘 요점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7주차에 다시 마음을 이제 정리한 다음 내가 이거를 해주면 그 사람의 한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하는 타당성을 보는 거, 그리고 효용성,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이렇게 열받아 하면 내가 이게 이익인가? 아니면 나한테 또 하나의 제2의 부작용이 남는 건가 하는 거, 입장 바꾸기, 조감도, 뭐 순간이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아주 잘 이 각 챕터 사이사이에 있는 이 보라색 문제집만 해줘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장으로 넘어가서 비난과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보통 비난받는 거, 비판하는 거 가장 어려워 하는데, 이게 본래 우리 몸 안에서 이 편도체가 두려움과 불안을 하게 되고, 이 널뛰는 편도체를 어떻게 잘 다스리냐에 따라서 이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이 다르고 또 건설적인 비판과 공격적인 비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건지, 또 설사 나를 위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어떤 요령을 가지고 해야 상대방이 상처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그 258페이지서부터 해서 잠깐 하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잠깐 뭐라고? 이렇게 잠깐 쉼표 찍고 되묻기 하는 거. 그리고 2번은 맞아, 일부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먼저 선제 사과하고 인정하기. 3번째는 해결책을 수용하기에 대해서 순서대로 잘 이렇게 나와 있으세요. 어떤 지훈이랑 친구가 뭐 상민이가 승진했구나, 축하해, 너 어렸을 때 별 볼 일 없더니 뭐 축하한다 이렇게 하면은 잠깐 축하하는 거 고마워,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 내가 기분이 나쁘네 라고 그 단계에서 이렇게 꼭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실전에 대한 것도 잘 얘기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267페이지에 생각과 감정과 요구, 이 3가지를 다 얘기를 해줘야 된다. 내 생각은 너랑 달라, 그리고 내가 그 말을 듣니 내 감정이 지금 안 좋네 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줘 라고 요구하기까지, 그래서 생각, 감정, 요구 3단계를 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8주차 자기 돌봄에서 건설적인 비판에 대응하는 방법, 또 공격적인 비난에 대응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순차적으로 연습을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 난이도별로 나눠서 하는 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이제 칭찬과 감사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보통 칭찬을 받는 거에 굉장히 이제 익숙하지가 않고, 남한테 칭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저 사람이 칭찬하면 또 교만해지겠지라고 하면서 못하고, 칭찬을 받으면 또 진짜 감사한데 하면서도 괜히 교만해 보일까봐 아예 멀려 하고, 그 칭찬한 사람을 오히려 더 무안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는데, 칭찬도 잘하고 칭찬도 잘 받으려면 아까 그 마법의 4가지 주문, 상황, 생각, 감정, 행동을 나누어서 분리해서 잘 하다 보면 칭찬을 잘 할 수 있다. 그리고 부러움과 질투라는 거를 잘 구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 부러움은 지는 거야 라는 말도 있지만, 실제로 부러움이라고 하는 거는 꼭 나쁜 건 아니고 내가 새로운 롤모델을 찾아낸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난 저렇게 이제 나를 개발해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러움은 꼭 나쁜 건 아닌데, 이 질투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왜 질투를 느끼는지에 대해서도 잘 이 마음 다이어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칭찬을 또 받을 때, 저도 이런 경우 많은데,
칭찬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줬는데 굉장히 삐뚤게 보면서 뭔가 꿍꿍이가 있으니까 저러겠지, 아니면 뭐 나를 놀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그냥 늘 가식적으로 칭찬하는 사람이야, 인사치레야 저 사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마음으로 칭찬하고 싶은데 칭찬을 하려다가 입이 탁 막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칭찬을 열린 마음으로 잘 듣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오해를 또 안 받으려면, 왜 나는 기껏 칭찬하고도 그런 오해를 받나 라고 해보면, 그걸 받지 않는 어떤 방법에서 구체적으로 칭찬하고 억지 칭찬하지 말고 과하게 칭찬하지 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하다 보면 재밌으라고도 있고 또 더 기분 좋으라고 조금 더 보태서 과하게 칭찬하는데, 과하게 칭찬하는 그 자체도 사실 거짓이죠. 그래서 딱 있는 만큼 칭찬하는 게 진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그리고 칭찬만 하고 뚝 끊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로부터 이제 이어지게 하는 거, 또 상황에 맞게,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 맞춰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칭찬을 받으면 그냥 감사히 받으면 되고, 칭찬을 받았다고 해서 빚진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 돌봄 9주차 칭찬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드디어 맨 마지막으로 와서 이제 간보기와 다지기 표현이 정말 재밌는데, 내가 실천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좋은 책들은 정말 많지만 책은 책이고 알겠는데 나는 못한다고요, 이렇게 하는 거에서 그 304페이지에 뒷골목 귀신놀이라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 놀다가 올목에 이제 어둠이 깔리면 막 귀신 나온다고 하니까 무서울 때 4-5명의 아이들이 서로 손을 꼭 잡고 한 줄로 서서 목이 터져라, 귀신아 나와봐라,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담력 테스트를 하면서 귀신을 이겨낸다고 하는데, 전에 황금가지나 그런 걸 했을 때 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옛날에 뭐 미신과 귀신 이런 것들을 이겨냈던 이런 상황이 이 전 세계가 거의 똑같거든요. 무당도 옛날에 보면은 종 같은 거를 막 시끄럽게 치잖아요. 뺑가리 치고 막 무슨 종 막 하고, 무당은 왜 꼭 절해야 되나, 그냥 접신을 하는 걸 믿어준다 진짜, 저렇게 종을 막 시끄럽게 울리고 꽹가리를 쳐야 되나 싶은데, 그게 사실 아주 먼 옛날에 어떤 지혜로서 휘둘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뭔가 두들기고 막 온 동네가 모여서 했던 것이 어쩌면 이렇게 전 세계가 똑같을까, 이런 거를 보면서 아이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했었는데, 지금도 누군가 내가 두려울 때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탁 쳐버리지 말고 손을 잘 같이 잡고 담력 테스트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다보면 두려움을 할 거다라고 해서, 다지기 사다리표라고 해서 내가 거절 못하는 것도 난이도 0부터 30까지 아주 낮은 난이도서부터 100점에 가까운 어려운 난이도까지 이거를 쭉 자기 스스로 자기만의 난이도 표를 307페이지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제일 쉬운 거서부터 남한테 하는 이제 홍보물 거절하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다지기를 해보면은 잘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고, 행동 심리 치료라고 하는 거는 어떤 말로 하는 사이코세라피라기보다는 행동하는 치료, 도잉 세라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해보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근데 우리 생각처럼 이렇게 잘 막 이제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해가지고 시도를 해갖고, 지연아 나 너 때문에 너무 속상했잖아, 너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몰랐었어,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나는 그런 뜻은 아니었어, 미안해, 그런 뜻은 아니었어 라고 하면 해피엔딩이 되면 좋은데, 넌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러냐고 탱 하고 이렇게 나가버려서 정말 관계가 끊어졌다면, 그러면 이때는 뭐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해서 오답 노트를 써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바둑을 두고 나서 복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학습지를 풀어보는 것처럼 오답을 어떻게 하나, 내가 그때 마음 읽어주기를 잘못했나, 상황 읽기를 잘못했나, 생각 읽기를 잘못했나, 이런 것들에서 어느 단계에서 내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326페이지 거의 끝에 이제 아까 감정을 네이밍하는 거, 그리고 그 네이밍에 대해서 이게 한 몇 퍼센트 정도까지 나한테 왔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타당성, 효용성, 입장 바꾸기, 조감도, 타임머신에 의해서 다시 한번 결과를 해석하는 거.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스토아 학파 이것처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 설사 그것이 원치 않는 거라고 하더라도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거는 말고, 그래서 10주차의 자기 돌봄 표의 맨 앞에 결국 우리는 하던 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기 때문에, 생각도 습관, 감정도 습관, 행동도 습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관성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관성에 빠지지 말고 내가 새로운 어떤 소통의 기술을 해서 뭔가 내가 자전거 타기만 하려고 해도 맨 처음에는 넘어지고, 피아니스트도 처음에는 다 실수하지만 점점 피아노를 잘 쓰게 되는 것처럼 실수해도 나의 속도에 맞춰서
나를 믿고 기다려주는 그런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책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는 관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지켜낸다고 해도 나라를 구한다 한들 나를 지키지 못하면 또 무엇이 되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집안을 구하고 회사를 구하고 많은 것을 구했다 하더라도 나를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라는 것을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 저자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했습니다.